저는 운이 정말 좋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살면서 저보다 운 좋은 사람 잘 못 봤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진짜 운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 이야기도 할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주위에서 이 두 케이스를 모두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진짜 힘들겠다 라고 느껴질 만큼 절벽 끝에 내몰린 사람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 둘 중 하나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보통 안 좋은 얘기부터 듣고 그 다음 좋은 얘기 듣는 게 그나마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출구도 안 보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고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그래서 잠도 못 자겠고 물리적으로 잠을 잘 시간도 없고 저 사람이 너무 싫고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찾아온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죠. 친구도 동기도 지인도 다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왜 소용없냐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 고통스러움을 얘기하면 사실 다 비슷한 반응이거든요. 보통 힘들겠다, 힘내, 좋은 날 오겠지 이런 반응들이죠. 그런데 이걸 또 원망할 순 없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 없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이 사연의 주인공은 직장에서 소위 나쁜 상사를 만나서 과로사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5월은 보통 직장인들에게 쉬는 날이 많은 달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줄줄이 있는 달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5월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연속 출근을 했습니다. 주 5일째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연속으로 출근한 31일 중 25일은 출근한 날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6일 빼고 전부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과로를 했냐면요.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데 기분이 좋았답니다. 일찍 퇴근해서요. 가서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말은 보통은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 퇴근을 했다는 거죠. 평일, 주말 구분 없이요. 그리고 주말에 어쩌다가 밤 12시 전에 퇴근을 해도 밤 12시쯤 되면 다시 업무 전화를 받고 20분 이내로 자료 작성해서 보내라는 요구는 일상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은 주 5일째 근무시간 9 to 6인 직장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분의 마음이 진짜 힘들었던 건 직장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다들 6시가 넘으면 사무실 불 끄고 퇴근하니까요. 새벽까지 있는지 밤을 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을 많이 이뻐해 주셨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일하느라 빈소도 찾아뵙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주말에 외할머니를 뵈러 부모님을 모시고 납골당으로 향하던 그 고속도로에서 업무 전화를 받고 결국 차를 돌려서 회사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이분은 결국 몇 년 뒤에 그 과로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난치병에 걸립니다. 물론 목숨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시고요. 말 그대로 난치병이니까요. 희귀한 질병이기도 하면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평생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난치병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이 그래도 그 일을 곧잘 해내서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반대급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 그렇게 과로하며 일하던 그 시기에 정말 가까운 지인이 권유를 해서 그 당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모아둔 돈과 대출까지 일부 보태서 땅을 사셨답니다. 생애 첫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난치병으로 대학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던 그 시기에 몇 해 전에 투자했던 그 부동산 투자금 전액을 사기당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힘든 분의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말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이분의 이야기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신데요. 조금 전 그분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네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이실 것 같은데요. 직장인으로서 일 그리고 재테크 양쪽에서 모두 술술 잘 풀렸다고 합니다. 먼저 커리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완전히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평판도 괜찮고 동료 선후배들과도 잘 지내고 인사고과도 항상 최상위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최연소 부서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이웨이 커리어 패스네요. 최연소 부서장이라는 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회사 부서장 중에 가장 어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서장이 아닌 직원들 중에도 이분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역시나 잘 해내셔가지고 부서장으로서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재테크 쪽으로는 상황이 더 좋았어요. 이전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몇 차례의 갭 투자로 되게 괜찮은 수익을 내셨고 그 후에도 갭 투자, 실거주 물건 등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셨고요. 아파트 투자만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밍이 제일 좋았던 건 근처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올 입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호재가 가격에 아직 반영되기 전에 저평가 상태인 그 물건을 발견하고 그게 가격에 반영되기 바로 직전에 매입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2달 만에 그 아파트는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2달 만에요. 이 정도면 공부도 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비상장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거둔 만큼의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자산을 쌓아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유족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경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너무 극단적인 두 분의 사연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유튜브나 트위터에서 예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일찍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극단적인 두 분 사실 한 사람 이야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 저의 30대 초반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그 이후부터 40대에 접어든 지금까지의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앞부분은 진짜 예전 기억이 막 떠올라서요. 갑자기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꽤 많이 민망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로 상황을 좀 가정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전혀 다른 두 명의 인생 스토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고 보니 저의 30대는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사실 저의 20대가 어쩌면 더 파란만장했을 수도 있는데 30대 이야기만으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스스로 그렇게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운 좋았던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거든요. 살다 보면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인생 최악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최고의 찬스예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비로소 그런 상황에 직면해야만 그때 움직이죠. 살려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잖아요. 별일 없이 그냥 무난무난하잖아요. 하루하루가요. 그러면 딱히 움직일 필요를 못 느껴요. 지금 있는 곳을 박차고 나와서 더 큰 곳으로 가야지. 여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고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무난하고 편안한데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절벽 끝까지 내몰려서야 진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진짜를 하게 되는 거죠. 뭐라도 바꿔보려고 하고 움직이고 도전하거든요. 살려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을 나와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는 저 건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낯선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건물 복도에 딱 서는 거죠. 그리고 그 복도 양 옆으로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 뒤에 기회랑 행운이랑 깨달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당연히 꽝인 문도 있죠. 나를 실망시키는 것들도 그 문 뒤에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어떤 문을 열었는데 꽝이면 나한테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랜 시간 살았었던 예전에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을 걸고 박차고 막 나와가지고 잘 모르는 길 더듬더듬 새로운 건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걸고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꽝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 계속 꽝이다. 그러면
데미지가 정말 큽니다. 내 선택이 결국 또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진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근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고요. 잘못되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문을 계속 여세요. 열다 보면 그 문 뒤에 있는 행운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 뒤에 또 다른 문이 있거든요. 복도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행운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을 열었더니 기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더 큰 행운도 있고요. 아까 문을 계속 열었는데 꽝만 나왔다. 그 문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상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 그 지점에서 하는 최악의 선택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원래 있던 그 건물에 있을걸.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도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건물 밖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행운, 기회, 깨달음 이런 거 자체를 만날 일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0%예요. 정확히 0%. 그 다음번에 열어볼 그 문 뒤에 기회, 행운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번 문이었어요. 근데 그냥 나가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한 단어의 명사로 표현하는 포기라는 겁니다.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운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저 30대 초반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때 있던 그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왔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어두컴컴하고 낯선 건물로 더듬더듬 찾아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건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건물 자체를 찾는 것도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어두운 길을 지나서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리스크가 없었을까요? 전 안 무서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죠. 그것도 엄청요. 근데 이 용기라는 것도요. 안 무서워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무서운데도 하는 거. 무서운데 벌벌 떨면서도 하는 거. 그게 용기란 말이죠. 제가 나쁜 상사를 만나서 그렇게 죽을 만큼 이건 그냥 수사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과로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항상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요. 이 회사에서 2번 다시는 이 사람과 부서장과 부서원으로 만나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부서장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 지시를 받을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 2년간 똑같은 옷만 입고 살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그 영상에서요.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처럼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때 회사에 올인한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회사 일에 올인하는 그 건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건물 이름이 회사 일에 올인 빌딩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건물 복도에 서서 문을 열었더니 문 뒤에 인정받는 좋은 평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문을 또 열어보니까 그 뒤에는 최연소 부서장이라는 것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2번 다시는 그 사람과 엮여서 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았죠. 1억짜리 토지 분양 사기 당했을 때 그때 저 투자라는 건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요. 이때는 진짜로 직장보다 처음에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 그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했죠. 정말 더듬더듬 찾아서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들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파트 갭 투자, 실거주 투자, 비상장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 문들 뒤에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행운도 같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서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는데요. 제 건강이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제는 이 직장이라는 건물 밖으로 나가자. 경제적 자유, 파이어의 삶이라는 건물로 들어가야겠다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건물 복도에 딱 서서 열어본 그 문들 뒤에는 파이어의 삶이라는 진짜 경이로운 커다란 행운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운이 참 좋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 낯선 건물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복도에 비로소 섰으니까 그 문들 뒤에 있는 기회, 깨달음, 행운들 그런 걸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진짜 가만히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건물에서 진짜 힘들어하면서도 걸을 힘도 없다 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도 행운이 저를 막 찾아왔을까요?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 행운 만나려고요.
그리고 그 행운이라는 게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쉽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 그렇게 거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피치가 하나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의 졸업식 연설인데요. 2011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한 연설입니다. But here's the thing. I didn't quit. I didn't fall back. I walked out of there to prepare for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I prayed. I prayed. And I prayed.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Fall forward. This is what I mean.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그걸 하세요. 책을 20시간, 48시간, 일주일, 어쩌면 한 달, 더 심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정말 한평생 같이 하는 것들이죠. 두려움, 무서움, 리스크, 그리고 실패라는 것들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채널과 달리 저의 채널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정성스러운 댓글을 유독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는 감동, 희망, 의지, 간절함, 절실함이 담겨 있었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리고 지금 현재 마주하고 계신 두려움, 무서움, 리스크, 실패, 좌절, 절망감이 담겨 있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종종 생각했었는데요. 사람은 왜 실패할까봐 성공하지 못하고 무서움으로 인해 시작하지 못하고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 대신 좌절을 선택할까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심리학과 경제 서적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의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심리학자인데 최초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카너먼인데요.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5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사결정이 소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고통이 똑같이 1대1의 비율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매 순간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고통이 무려 2.5배나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러드는 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건 달리 해석하면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 고유의 본성이 잘 발현되는 건강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본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명적인가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숨이 붙어있는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희망이나 의지가 없어도 사람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지속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지속되면 멘탈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희망이나 의지가 없다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먹고 할 거 하고 잠을 자고 설령 무기력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다만 아무런 희망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사람보다는 짐승에 보다 가까워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감동과 희망, 의지, 간절함이나 절실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일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힐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할 때 그걸 느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것 혹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타시나요? 아무리 출장이나 일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행기보다 자동차를 훨씬 많이 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저처럼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비행기를 타실 거예요. 반면에 자동차를 타는 건 우리 일상에서
생활에서 아주 익숙한 것들 중에 하나죠. 돌이켜보면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추락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마음속 구석 저쪽 어딘가에서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한 그 공포,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제주도 갈 때나 일본 아니면 상하이 같이 가까운 노선 말고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이상 그리고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 같이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거의 난기류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난기류를 심하게 만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자이로 드롭 탈 때 같이 비행기가 한번 철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인 이상 겁이 나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1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라도 우리는 비행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 교통당국 통계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0.0009%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0.03%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30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으로 자동차 타고 가는 길에 죽을 확률이 30배나 높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동차보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행위는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리스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죠. 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마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란 걸 모르는 것 같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망신도 당하다가 결국에 끝끝내 성공을 해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인생이 원래 뭐 그런 거지 라는 마인드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MBTI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대하는 스스로의 태도로 인해 사람에 따라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들은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유무랑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핸들링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한 발 내딛고 한 계단씩 작은 성공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 무의식, 잠재의식, 나라는 사람의 잠재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시니컬하게 반응하면서 믿지도 않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 얘네들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아이들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걸로 결판나는 거예요. 일부 책들이나 강연들을 보면 무한한 긍정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네 자신을 믿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는 두려움과 무서움은 건강한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갖지 못한 걸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저 역시 항상 그랬었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안 해본 잘 모르는 또 다른 분야를 투자해 나갈 때 그 손실의 공포와 두려움, 파이어라는 삶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요. 저 역시 그 불편의 다리를 건널 때 건너는 그 과정에는 항상 무섭고 두려운 그 마음이 한쪽 구석에는 당연히 늘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제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자신있게 무언가를 시작했어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거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망하나? 라는 생각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가끔씩 저 구석에서 불쑥 올라오는 거죠. 이건 진짜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감정들을 의인화를 시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같이 말이죠.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니까 제 머릿속에서 저라는 사람의 크기는 엄청 커요. 막 공룡이나 진격의 거인보다 훨씬 큰 제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자기 멋대로 출현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뭐 열받음, 분노, 우울함, 두려움 같은 것들이겠죠. 얘네들은 되게 작은 거예요. 제 발목 복숭아뼈에 닿지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유롭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 의자 놓아줄게, 앉아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와서 저를 공격하는 거죠. 발로 차고 뭐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저한테는 목이나 팔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얘네들은 그렇게 조금 있다가 흐물흐물 힘을 잃고 그냥 없어져요. 이게 좀 약간 유치한 것 같아도 의외로 효과가 정말 좋은 게요.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면하는 게 사실은 훨씬 좋지 않거든요. 외면하면 내 안에 쌓여요, 조금씩. 그러다가 쌓일 대로 쌓이면 이제 일상에서 별거 아닌 거에 그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일상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나 무서움, 그 외에 각종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마주하고 옆에 곁을 주면 정작 제 스스로는 데미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얘네들이 금방 사라집니다. 저는 이걸 예전부터 계속 해보다가 너무 효과가 좋아서 지금은 습관처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확 등장하고 제 옆에 앉아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딱 들면 이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나라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결국 팔이나 모기 같은 두려움, 무서움과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두려움, 무서움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가벼운 책 한 권, 이건 엄청 가볍죠. 누구나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20시간 동안 들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팔이 점점 처지고 마치 엄청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있는 것 같이 덜덜 떨려올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결국 저는 이 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겠죠.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정적인 생각들도 똑같습니다. 가끔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사실 그거 안 떠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래 두지 않으면 됩니다. 가끔씩 잠시 어쩌다가 마주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저 가벼운 책 한 권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죠. 감정은 격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라는 이 한쪽 팔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 책을 20시간, 48시간, 일주일, 어쩌면 한 달, 더 심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그 오랜 기간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실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은 학대하지 않으면서 왜 여러분의 생각은 스스로 학대를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책 속 멘토 중에 한 명이죠. 게리 비숍의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나치게 실패를 사랑하는 수준 말고 그저 실패가 저 멀리서 나를 훔쳐보고 있다고 여기며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로 말이다. 당신이 길 중간에서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편안하게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실패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온갖 감정적 무게에 짓눌리지 말아야 한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심하게 우울해하거나 지레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불가분한 일부다. 지금 당신은 실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실패를 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한 뒤에 펼쳐질 일들을 그려보곤 하는데 현실은 그와는 다르다. 사업이 망한다고 실직했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른 방향을 향해 출발하면 된다. 당신은 살아있다. 당신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실패했다고 죽을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요. 모든 것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어떤 것에도 온전히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집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죠. 집중.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들으면 별다른 느낌이 안 드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행복, 건강, 시간, 도전, 끈기, 목표, 극복, 변화 같은 단어들이 그것들이죠. 집중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 딱 들었을 때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들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결국 별다른 감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안 중요한 것들은 많이 들을 일도 없고 그래서 들었을 때 나름 신선합니다. 예를 들면 담요 문어,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위험에 빠지면 저 망토 같은 걸로 상대방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문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담요 문어는 딱 들었을 때 식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며 분명 집중을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고 집중을 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그 무언가를, 그 순간을, 그 시기를 모두 흘려보내고 본인 스스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곤 하죠.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 복장이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이제 사회인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걸맞게 옷도 뭔가 잘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대학생 룩과는 뭔가 또 다른 사복 패션,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도 댄디한, 설명하기는 힘든데 제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렇게 이쁜 옷들, 그리고 때로는 왼쪽 가슴에 로고가 딱 있는 비싼 브랜드의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도 사서 입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서장이 되면서 수트를 입어야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보고도 출장도 많아졌고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일이 많아지면서 수트를 입을 일이 확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보면서 내일은 이런 일정이니까 수트를 입어야겠구나. 내일은 모처럼 보고도 없고 공식적인 일정도 없으니까 수트를 안 입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나름의 고민, 연구를 해서 착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의 일이라는 게 스케줄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명 보고도 없고 공식적인 일정도 없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없던 보고가 잡히고 없던 출장도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부서장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많이 무거웠어요. 특히나 인사 부서장이라는 그 자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겠구나. 매일매일 내 건강을 태워버리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잠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몸은 힘들고 마음은 쫓기는 그 와중에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수트인가 아닌가, 또 어떤 변수가 생기려나,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수트를 입어야 하나, 이런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더덥게 느껴진 거죠. 왜냐면 사실 그날 무슨 옷을 입을지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부서장이라는 커리어의 큰 변곡점을 맞이했고 시간의 레버리지를 제 커리어에다 때려 붙던 시기였거든요. 투자 공부도 독서도 여가 시간도 다 포기하고 제 회사 생활, 커리어에 딱 1, 2년만 집중한다 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린 후에 그렇게 해 나아가던 시기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부서장으로서의 저의 커리어가 우선순위에서 1순위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영원히 1순위였다.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방금 제가 시간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나 다른 투자를 할 때 내가 가진 돈이 모자라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말 그대로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끌어다가 힘을 집중해서 그 타이밍에 확 쏟아붓는 거죠. 제가 그때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평소에 직장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끌어다가 그 타이밍에 쏟아 부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부서장으로서 소위 일 잘하는 부서장, 아니면 좀 흔한 표현이긴 한데 에이스로서 제 평판과 이미지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뒤부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평소에 직장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보다 훨씬 적게 투입해도 오히려 제 직장 생활은 점점 수월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 2년간 최고 등급 인사고과를 2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당연히 일을 잘한다는 평판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직장에 훨씬 적은 제 시간과 노력을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고 등급 인사고과를 받았어요. 3년 연속인 거죠. 제가 일을 엄청 잘한다거나 일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람들보다 제 커리어, 직장 생활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었어요. 아마 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누구라도 제가 했던 것만큼 집중했다면 제가 해냈던 성과, 아니 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작은 거라도 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을 파격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 밤, 매일 아침마다 착장을 고민하다니요. 어떤 옷을 입을지는 그 당시 저에게는 우선순위 후보에도 없는 거였는데 말이죠. 제가 그때 순간 느꼈던 그 허탈했던 느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저는 그냥 아예 매일 수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몇 컬레 없는 구두 중에 발이 가장 편한 검정색 구두를 하나 골라서 2년 동안 신었죠. 매일이요. 수트도 남들이 보면 그냥 똑같은 수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색의 밝기만 미묘하게 다른 네이비 수트들 그 몇 벌을 2년 내내 730일 동안 돌려 입었어요. 그리고 29,000원짜리 검정색 목폴라를 2번의 겨울이 지나도록 내내 매일매일 입었고요.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동안은 흰색 셔츠만 입었어요. 수트랑 같이요. 730일 동안 같은 구두,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교복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생각해보니 예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그냥 교복을 입으니까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자체를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옷에 대한 선택의 고민을 제 인생에서 없애버리니까 생각 이상으로 제 삶의 한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쇼핑을 하러 갈 일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겨울옷을 사러 가거나 봄, 가을, 환절기 옷을 쇼핑할 일 자체가 없어졌고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는 출근하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서도 집 근처 동네에서는 그냥 추리닝, 그 외 어디 일정이 있다면 그냥 수트, 그렇게 입고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죠. 73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직장 동료 20명 정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2년 내내 똑같은 검정 구두, 똑같은 검정색 목폴라, 그리고 수트만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요. 그런데 대부분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수트만 입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구두랑 목폴라는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지는 몰랐다. 그리고 몇 명은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라는 대답을 들은 거죠. 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에게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730일 동안 인생에서 굉장히 안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당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1순위의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 옷 입는 거하고 직장 생활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저에게도 인생에서 옷을 잘 입는 게 우선순위 1순위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내 교복만 입다가 대학교 신입생이 된 20살의 저에게는 매일 무슨 옷을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녀야 하나, 이게 명백하게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30대의 저에게는 재테크, 투자가 명백하게 우선순위 1순위였어요. 집중했죠. 적당히 안 했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 집중이 아닐 정도로 집중했어요. 수백 권의 책을 읽고요. 수백 개의 영상을 찾아봤고 인터넷을 뒤졌고요. KTX를 타고 주말마다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임장을 다니고 법원에 경매를 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40대가 됨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의 가까운 지인들, 동료들이 여행을 가고 쇼핑하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 전 그거 과감히 다 포기했어요. 30대에 제가 이 투자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쩌면 아주 나이를 많이 먹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많아져서 쉽사리 뭔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억을 모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 스스로 너무 뿌듯해서 통장에 찍힌 그 1억을 캡처해서 핸드폰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억은 1억을 모을 때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모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20억은 더 금방이었어요. 3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크고 명확한 제 목표를 위해 다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뭐 대단하다 잘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일단 저보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고요. 다만 제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제가 했던 것처럼 이 투자에 집중했다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었고요. 투자나 재테크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딱 포착해내는 그런 탁월한 감각의 소유자도 아니었어요. 타고난 사업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비즈니스에 능통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이뤘어요. 제가 원하는 거를요. 그리고 파이어족이 된 지금 저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마다 모두 우선순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지금 삶의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집중해야 할 바로 그것에 집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걸 두고 2순위나 3순위에 집중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회피하거나 외면하면서 한 105순위 정도 되는 것들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요. 모든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무엇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지 말이죠. 모든 걸 우선순위 공동 1등으로 놓는 건 불가능해요. 모든 거에 대해 동시에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게 불가능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정 과도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모든 것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어떤 것에도 온전히 신경 쓸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 즉 1순위라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투자? 73세에 인생 첫 번째 재테크를 시도하실 건가요? 40살에 회사 대졸 신입 공채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요? 사랑하는 아이와 나중에 많이 놀아주면 되지.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훌쩍 자라서 여러분이 그다지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훨씬 더 원할 테니까요. 대신에 아이와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과 간직해야 했던 그 추억은 영원히 흘려보내게 된 거죠. 절대로 다시 벌거나 만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선순위 105등 같은 것들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살면서 그냥 아무 때나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건 제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30살에도 할 수 있고 50살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집중이라는 게 여러분의 시간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말에서 이 시간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생이라는 단어로 모두 치환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집중은 우리 인생, 우리 삶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집중이란 게 막상 하려고 하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몇 주나 할 수 있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고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들이, 각종 문제들이 터지는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만 마세요. 집중하면서 나가는 그 길이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면 다행인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에요. 발이 푹푹 빠지는, 한 번 빠지면 잘 움직이기도 힘든 갯벌 같은 진흙 위를 걷는 거랑 비슷해요. 그 진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뭉쳐져서 그렇게 점성이 높은데요. 보통은 안전함, 안락함, 편안함, 포기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 거예요. 그 힘든 걸음을 포기하면 그 순간 바로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걸 아니까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정말 힘겨운 탄식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의 발과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는 조금씩 단단해져 갈 겁니다. 멈추지만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좀 편하게 걷고 있어요. 그 진흙 위에서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심지어 휘파람도 불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뛸 수도 있어요. 처음 한 발도 내딛기 힘들었었는데 말이죠. 제가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마음껏 뛰어다니기 위해 지금 한 발씩만 앞으로 가보세요. 멈추지만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그것에 집중해보세요.